안녕하세요. 11학년도 1학기 국방정책 과목을 담당할 김남일 교수입니다. 입춘이 지나서 봄이 오는 듯 싶더니 아직도 도봉산 주변에는 흰눈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부대 생활 중에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화이팅 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업 진행에 앞서서 교수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출생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두 자녀가 군대에 다녀왔고 둘째는 레바논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파병 다녀온 후 간부들과의 생활에서 또한 생각도 넓어지고 많은 지경도 넓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회피하고 또 가지 않으라고 하는데 참 2명의 자녀들이 군대에 다녀와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 경민대학교 효충상학과 2009년에 신설이 되면서 초대 효충상학과를 또 만들어서 수고를 했습니다. 군 경력은 많이 길지는 않지만은 1987년도 3월 달에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25일 날 임관을 해서 92년도 7월 30일 날에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을 해서 강주 보병학교에서 소대장 교육을 받았고 702 특공연대에서 소대장과 군수 장교를 역임을 했습니다. 강주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해운대에 있는 지금은 아마 부대가 이제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사단은 196년대에서 중대장을 역임을 하고 92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했고 현재는 예비역 소령으로서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방법 및 참고 교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4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출석 2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를 또 오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교수님들이 부대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또 있지만은 그래서 아마 학교에 오면은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국방정책론에서 박영사에서 나온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교재는 군사 길라잡이라든지 육군학교 군사학교 등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국방정책과 또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할 무기체계 등은 깊숙이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비밀 취급 등 이런 관련 사항 등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강의할 내용은 국방백서 등 이런 발표된 사항만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국방정책의 학습 목표와 중점은 국가안보 개념 및 국방정책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중점은 전쟁사 연구를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 약소국은 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국가정책 또한 전략, 문서를 이해하고 국방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북한의 핵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국방정책을 한 학기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강의 진행은 세계 전쟁사 연구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약소국이 승리한 전쟁을 연구를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고 또한 세계 동북아 정세와 북한 정세를 연구함으로써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 수립을 통한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방 현상은 무엇보다도 방대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과 적절한 정책 대안 제시가 그러면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방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의 좁은 경험으로 이러한 방대한 국방을 해석하고 주관적인 일단 처방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국방을 금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이 비효율적이고 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단한 계획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국방의 세 가지 불확실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적대국을 포함한 안보 환경이 죄송합니다. 안보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국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불확실하고 국방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제대로 작동할지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방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책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니까 2021년도 우리 국가 총 지출 예산을 보니까 국방 예산을 보니 전체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방 예산이 아마 37조 7억 정도. 그래서 전체 우리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고 그다음에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다음에 5위가 국방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병무청을 포함하면 거의 아마 2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개념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책과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 행동 정책으로서 일반적 행동 지침은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전략은 구체적 실천적 행동 방안으로서 여기는 실천 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은 크게 예를 들어서 상급 부대에서 이런 것들 방향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는 것이고 전략은 예를 들어서 예하 부대에서 이런 실천적인 지향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안보 개념 체계에서 정책과 우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과 전략이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쓰일 때는 국가 수준에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이라든지 전략 그 다음에 유화 정책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전략보다 더 크게 보일 때는 정책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전략은 그 목표 제시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정책적으로는 포용 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했을 때는 포용 정책, 그 다음에 전략은 남북 경협 협상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전략 정책보다 전략이 클 때는 이 전략은 거시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무기 수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 방법을 또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기획은 어떻게 여기에서 연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뭐 잘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가 기획이
또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우리가 잠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크게 보면은 우리 국가기획은 이것도 국방기획이 있고, 국방기획은 국방정책기획과 합동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정책기획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내용이 국방정책기획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안보전략, 국방지도 정책, 뭐 국방전시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합동기획은 여기에서는 합동전략기획체계로서 여기는 합동군사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 합동전략군사목표기획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서 합동기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국방의 중기계획서를 세운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합동기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국방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우리 국가 기획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절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정의입니다. 손자는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국가의 어떤 중대사이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고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병자, 국지대사, 그다음에 사생지지, 그다음에 존망지도, 불가, 불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제비치 같은 사람은 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을 굴복시키려는 이 폭력행위다, 한마디로. 그래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정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상호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집단입니다. 집단이 정치적 목적,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어떤 조직 폭력적인 행위이고, 대규모적인 어떤 지속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맞질 않았나 봅니다.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속성은 이성에 따르고, 그다음에 폭력성이 있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우연성과 개연성이 개입된 것이 어떤 전쟁의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분류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전쟁의 분류에서 목적은 뭐냐? 침략 전쟁과 방위 전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단은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은 전면 전쟁과 국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력의 투입은 총력 전쟁과 제한 전쟁, 그다음에 작전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선멸전, 기동전, 소모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의 분류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진행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사입니다. 자, 군사사 속의 전쟁사의 영역은, 자, 이 전쟁과 교전, 즉 재반 군사 문제와 이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적 이러한 재반 요인과의 어떤 상호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를 우리가 군사사 속의 전쟁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사는 전쟁사, 국방군대사, 기술제도사, 군사사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사에는 국가 전략, 어떤 전술, 지휘, 통술, 이런 군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국방과 군대사는 어떤 군가 전략으로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민간 통제라든지 군비 통제, 평화 시책, 분쟁 처리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 기술제도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리로 이런 것들을 편제를 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기서 제도를 하고, 군사사료는 이런 군사 이론이라든지 사상, 또한 무기공학, 기타 이런 사료들을 여기에서는 군사사료로서 그 내용들에 포함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사 연구의 범위입니다. 전쟁사는 종합적인 연구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사 연구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사의 중요한 것은 생생한 전사, 장교육을 위한 진정한 교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자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만일 이 양자가 위대한 군사계 천재를 배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능한 장교를 육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연구를 통해서 유능한 장교를 육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사 연구에는 군인에게 필수적이고 어떤 조국과 부하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인 우리들은 국토 방위와 국가 방위와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사 연구의 목적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뭐냐? 이 양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상을 이해해서 미래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어떤 밀림의 어떤 그런 숲을 뚫고 전차가 필요했다 그러면 현재는 미래전을 예측해서 이제는 이러한 것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기에 어떤 게 나옵니까? 항공 쪽에 이런 쪽으로 이제 미래전을 예측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음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핵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공중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화학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육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보병은 기갑전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기, 핵, 즉 생화학전,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드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쟁사 연구의 목적으로서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얘기했죠. 미래전을 예측하는 것이다. 군사 작전의 원칙이나 이런 교리들을 정립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사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군사 작전의 원칙이나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냐? 아까도 우리가 군사적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유능한 장교, 유능한 지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전쟁사 연구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리를 정립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교리들이 바뀌고 연구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 간접 경험을 체득하면서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사는 실적으로 미래전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군사적인 작전과 그 다음에 원칙, 교리 등을 정립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지만 이런 간접 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전술전기를 연마함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해안을 가진 것이 군사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사 연구 방법입니다. 자, 개괄적 방법으로서는 이 많은 전쟁이나 어떤 전역, 전투를 광범위하게 개발하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어떤 통찰력을 체득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집중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특정 전역과 전투에 초점을 맞춰서 상세히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 실상이라든지 무기체계 효과를 자세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집중력 방법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대간세철형 연구 방법에는 자, 연대순으로 해당 전쟁 기간을 어떤 면에서 역사적 통찰력으로 체득하고 그다음에 세부 전역과 전투 분석을 통해서 주제별로 상세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전쟁사 연구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사 연구의 한계 및 어떤 이런 극복 방법입니다. 자, 역사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관점, 이 관점의 차이 및 인식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 사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면 말을 탄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는 또 사람이 누워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것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 공간의 한계 및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전쟁사 연구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직접 체험은 좋겠지만은 그러한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직접 체험하는 것도 지금은 아마 어려운 그런 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전쟁사 연구의 한계 및 극복 방법으로서 자, 역사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이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한계를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연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독서 및 분석을 통하는 거죠. 이 다독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어떤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면적인 요인도 분석을 같이 해서 이루어가야 하지만 이러한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 다음에 당시 지휘관 및 참모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과거의 차이점을 무시한 전쟁사 연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훈 체득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전쟁사를 정말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런 교훈을 체득하는데 제한을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사 연구의 당위성입니다. 자,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사, 그 다음에 전망지도, 불가, 불찰야라는 것이 시계 제1편에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라는 거죠. 병사의 생사가 갈리고 나라의 존망이 걸렸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평시에 이 예행 연습이나 실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전쟁의 워게임을 우리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단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 연구는 평화시의 군인들이 전쟁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연구하며 연구해서 어떤 미래전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통찰력을 배양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부들은 과거의 어떤 전쟁사라든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 또한 그 시기에 어떤 지휘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양상의 변천 과정을 한번 보죠. 이전에 우리는 사실은 인해 전술, 인간들이 사용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처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뭐 돌, 그 다음에 뭐 창, 방패,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에 이런 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마 전쟁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마를 탄 병사가 이제는 활을 들고 싸움에 나갔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서 소총으로 총포로 이제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한 이제 전차 포로 이제 오게 되고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 이것이 화학전 즉 핵무기로 오게 되는 이러한 전쟁 양상을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제 많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전쟁 양상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고전적 우리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전쟁에는 자, 고대 그리스 어떤 서로마 5세기까지입니다. 주무기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보병이고 결전의 항쟁을 치르는 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 5세기에서 나폴레옹 이전까지 이때도 인간과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요 무기가 인간과 말이었었고 여기에 전쟁 양상은 중기병,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봉건 영주 플러스 여기에서는 기사들이 이제 용병으로 16세기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주들로 인해서 이 기사가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전쟁에 들어오면 나폴레옹에서부터 우리가 1815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화학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선멸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 프랑스 혁명과 국민 개병제까지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18세기 이제 후반부터 19세기까지는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다음에 이때는 화약과 이 화약을 통해서 소총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는 뭘까? 철도,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규모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선멸전이 가능했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재련 기술이 발달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차 대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여기에도 화약하고 뭐 기관, 총, 화포, 철도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총력전과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지전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대령화라든지 전차가 개발돼서 우리가 활용이 됐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항공기, 그다음에 전차, 무엇보다도 이 국가 총력량이 이제 직결되는 이런 시대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총력전이고 기동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항공도 플러스 된다 그러면 이 항공력이 발전이 돼서 기동전도 되고 항공에서도 이런 어떤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시기가 우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냉전 시대입니다. 다음에는 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몰타 선언을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몰타 선언은 이제 전쟁을 중립하고 이런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무기들보다는 기존에 사용했던 무기들보다는 이제는 어떤 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제한적이지만 단기 국지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냉전 시대에 진행이 됐죠. 그러나 이때도 뭐 핵무기는 계속적으로 나라마다 개발이 되고 또한 사용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타 전쟁에 의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고 현대 전쟁에서도
몰타 선언 위에서 어떤 이런 정밀 무기, 그다음에 단기 속결전,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현대 전에는 좀 어떤 면에서 속결로, 그다음에 최첨단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라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전쟁에서 사용됐던 그러한 그 무기들을 보면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전쟁 양상의 변천 과정에서 고전전 전쟁을 보겠습니다. 고대 전쟁은 BC 5세기서부터 우리가 5세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말, 어떤 이런 근력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진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투 시민,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투 시민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전투로 인해서 어떤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위중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하는 최고 어떤 이 지휘관의 어떤 이런 용병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그다음에 이런 어떤 용맹성,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이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보면 여기는 봉건주의에서 이제는 중기병들이 이제는 것들이 등장한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 방전을 보면 이때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 방전을 보면 이게 사각에 이렇게 변을 쪄서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컨네 전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중세시대 전쟁입니다. 이 5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인데 이제 이 시기에는 산업혁명 전까지죠. 몽골제도에서 이제 중기병, 이 기사계급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이 중기병 기사계급이 등장하게 됐고, 이 기사를 양성하는 기간과 비용이 가다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성곽 중심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전쟁에 치안되는 제한적인 어떤 전쟁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양상의 변화 요인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어떤 전쟁 양상이 이제는 변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 우리가 전쟁을 살펴봤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근대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 국민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군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군대의 어떤 대규모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군단, 사단 편제로 이제 체계가 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나폴레옹 전쟁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병 중심에서 이제는 국민군대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산계 대형으로 해서 아까 산계 그 대형이 볼 수 있잖아요. 생존성 우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는 시대가 우리가 이게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군사적 어떤 천재적 나폴레옹의 출현은 과감한 기동과 이 기동과 집중, 즉 어떤 면에서는 이 보병의 속도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멸전 사상은 국민 간의 대결 구도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전술 개념의 태동에서는 연속성 전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소총과 기관총, 철도, 전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발명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또한 전쟁의 변천 과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산업혁명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의 동의는 뭐냐면 근력에너지에서는 이제 화석에너지입니다. 수공업에서는 기계공업으로 이루어져가는 시대가 우리가 여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서는 이 산업혁명 시대는 소포, 그 다음에 하포, 계량, 대량 생산, 철도, 전신,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돼서 사용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동일해서 우리가 봤지 아까 소총하고 그다음에 뭐 전장식 강성 소총하고 후장식 강성 소총, 그다음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동력을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또 되겠죠. 자, 산업혁명기 전쟁에서는 이 살상력과 사거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기계가 발달이 되면서 전기와 화포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후장식 강성소총뿐만 아니라 이 화력이 경량화되면서 이제는 시작식 살상거리가 증대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의 확대도 이 부대 철도를 이용해서 부대 이용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부대 이용이 용이해졌고, 그 다음에 이 전신 통신을 이용해서 원거리 통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변화 양상은 뭐 기관총이 개발되고 어떤 유럽 정세의 변화에 어떤 그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전쟁식 이 활강소총을 이용했던 것과 프레이센의 어떤 후광식 강선소총을 이용했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해서 부대를 전개했던 사항들,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진지적 양상은 고착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기 결전 전략은 실패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정하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기 소모전, 화력전, 총력전, 여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의 변화에는 어떤 했습니까? 여기는 전차 항공기 및 어떤 그 신전술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전차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만약에 이 군이 이렇게 철수하게 따르면 우리가 기동력을 동원해서 올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별도로 프랑스, 뭐 파리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항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침투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의 또 진짜 양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죠. 이런 양상에서 이제 포가 개발이 되고 이 포탄을 통해서 우리가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화력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기동 양상을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전격전 출현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총력전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했고, 연합작전입니다. 전역을 확대하고 연합주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 연합작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전쟁의 양상 변화는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냉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고전하고 근대까지 2차 전쟁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냉전 시대에 우리가 정전 양상을 우리가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 시대의 전쟁은 핵무기에 의한 냉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고 대리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전에 보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이 배합전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력전으로서 지상작전이 어떤 면에서는 제한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중동 전쟁에서는 항공전, 즉 공중우세 달성 플러스 어떤 면에서는 소금의 기동전, 시나이 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동 전쟁에서는 항공과 소금의 기동전을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어떤 변천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양상의 변화 요인은 어떤 최첨단 무기 체계가 발전이 됐고, 테러리즘 등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우리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냉전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에 의한 냉전 양상은 우리가 아까 봤죠.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무기 체계가 테러리즘 등이 발생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무기에 의한 냉전 양상은 제한적이고 국지적이고 대리전이 등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전쟁 양상은 최첨단 무기 체계 발전이고 테러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통해서 여기에 이집트와 그다음에 아랍군, 그다음에 지상, 그다음에 해상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 공격일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전쟁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작전은 여기에서는 돌파하고 추격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최첨단 무기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 테러즘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럼 현대 전쟁은 어떤 것이 있냐죠. 현대 전쟁. 현대 전쟁에서는 자, 이제 현대 전쟁은 1990년대서부터 현재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 속결전입니다. 왜 그러면 단기 속결전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뭐 말씀 그대로 과학기술에 의해서 무기체계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프전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라크에서 전쟁이 난 상황들을 보면 사막에서 어떤 폭풍전야, 즉 어떤 1000시간의 공중작전이라든지 이 100시간의 지상작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어떤 그런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런 어떤 공중전의 일단 전쟁의 양상은 뭐 공중, 지상, 어떤 면에서는 해상 뭐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어떤 이런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군사작전 종료 이후에 대두되는 전후 처리의 중요성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서의 안정화 작전에 대한 어떤 대반란은 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 양상의 변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미래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죠. 자, 현대전쟁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통해서 여기는 단지 속결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전의 연상은 이제 신무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이 할 것이다. 지금도 각 나라는 공중에서, 해상에서, 지상에서 어떤 최단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신무기, 그 다음에 테러를 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중에서 어떤 최첨단 어떤 정보 첩보와 그 다음에 드론과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는 전쟁이 우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전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런 어떤 교제라든지 교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지키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식의 어떤 신무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간부인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병사들이 들어올 때 이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하고 그들에게 또한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요 영상들을 링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전쟁 수행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제4세대 전쟁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기체계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봇, 레이저, 무인기 등 이런 첨단 무기가 앞으로는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본질과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전을 반드시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 노력이 절실히 요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지면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미래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는 드론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무기 체계와 또한 그런 것들 같이 겸해서 여기에서 이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에 우리가 전쟁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 양상을 정말로 이해를 해서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최첨단의 어떤 무기들 이제는 앞으로는 이 자신이 로봇가 돼가지고 전쟁을 치를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전쟁사 국방 TV에 여기 전쟁사 그래서 백보 백회 특집 미래 전쟁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미래전의 어떤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년의 미래 전쟁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개대박, 개소름 이렇게 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럴까요? 이제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상 만화나 영화로만 봤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전쟁의 무기로 또한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도래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로봇이 대체되고 있고 그 로봇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는 군 부대에서도 군 장병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그런 그 관측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장비들을 무인 장비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는 현실에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이제 시간인데 그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정책에서는 전쟁사 위주로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학습 목표로 돌아오게 되면 국가안보의 개념 및 어떤 국방정책 수립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사 연구를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 약소국은 또한 많은 약소국이 왜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국방정책의 목표와 정책과 전략과 어떤 문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국방정책은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하여튼간에 오늘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수업부터는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